내 아빠는 아주 인간 말종이었다. 친할머니는 간병이 필요했는데 엄마가 구석구석 정성껏 간병했다. 나나 동생 앞에서는 안 그랬지만 할머니는 엄마한테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며 힘들게 했다. 엄마가 자기 부모도 아닌데도 열심히 간병을 하는데 아빠는 다 엄마한테 떠넘기고 그날 할머니가 뭘 먹었는지도 몰랐다. 그때 난 초등학생이었는데 아빠는 일이 많아서 퇴근이 늦으니까 그런 건가 라고 생각했고 동생도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간병하는 게 정말 힘들어 보여서 나나 동생이 엄마를 도와주려고 하면 애들한테 시키지 마! 할머니가 야단을 쳤다. 당시에는 나도 아직 어렸고 동생은 더 어렸으니까 할머니가 엄마한테 화내는 게 보기 싫어서 못 도와줬고 땀을 흘리고 숨을 헐떡이면서 고생하는 엄마를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아마 엄마를 구박하는 방법 중 하나였겠지. 자기 아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상황에서 엄마 혼자 힘들게 간병을 해주고 있었는데 할머니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걸까? 그러던 날이 며칠, 몇 년이나 계속되자 엄마 얼굴에선 웃음이 사라졌다. 나나 동생이 학교에서 상을 받아도 기뻐하는 기색이 없었다. 물론 우리는 쓸쓸했지만 안 그래도 매일 할머니 간병으로 힘든데 우리들까지 더 이상 엄마를 힘들게 할 수는 없어서 떼쓰거나 하지 않는 암묵적인 룰이 있었다. 그리고 내가 중학생이 됐을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돌아가신 할머니께는 죄송하지만 나이를 드실수록 할머니의 구박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기에 돌아가셨을 때 우리들은 이제 엄마도 좀 편해지겠구나 생각했다. 더 이상 간병을 안 해도 돼서 한시름 놓았을 때 아빠가 갑자기 이혼 신고서를 들이댔다. 나랑 동생이 있는 앞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넋이 나갔다. 왜? 대체 왜? 계속 같은 말만 했다. 물론 나나 동생도 전혀 이해가 안 됐다. 엄마한테 감사는 할지언정 이혼 신고서를 들이대다니 미친 거 아닌가 싶었다. 이유는 더 어이가 없었는데 엄마가 밥도 제대로 안 하고 청소도 간병전보다 대충 하고 무엇보다 하자고 해도 힘들다고 안 해준다는 게 이혼하자는 이유였다. 그러자 엄마도 열받아서 간병이 얼마나 힘든지 당신은 하나도 모르잖아. 집안일도 애들은 도와줬는데 당신은 쓰레기도 하나 안 버리고 다 먹은 그릇도 안 치웠잖아. 반찬도 파는 거 안 사고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뭐가 불만이야? 소리쳤다. 나나 동생도 엄마 말에 100% 동의. 반면 아빠는 진심으로 하는 말인지 벌어진 입이 안 다물어졌다. 같이 살고 있었으면 엄마가 고생한 건 알 텐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나 싶었다. 그러자 아빠는 막 만든 게 먹고 싶다고. 만들어 놓은 건 식중독 같은 거 걸릴지도 모르잖아. 당신 전업주부잖아. 간병도 집안일도 하는 게 당연하지. 난 매일매일 야근이라고. 근데 나한테 집안일을 하라고? 가정을 먹여 살리는 가장한테 밥은 그게 뭐야? 이혼 신고서를 탕탕 내리치며 자기가 옳고 엄만 잘못됐다고 엄청 뭐라 했다. 그때 동생이 천천히 엄마가 슬퍼할까봐 말 안 했는데 아빠 야근한다는 거 뻥이잖아 라고 했다. 나랑 엄만 동생이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아빠가 뭐? 라며 동생을 노려봤지만 동생은 이에 굴하지 않고 엄마가 아팠던 날 아빠 회사에 전화했었어. 그랬더니 아빠 퇴근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야근 아니냐고 하니까 야근할 정도로 바쁘지 않아서 정시에 퇴근한다고 하더라. 여태까지 아빠 어디서 뭐 한 거야? 동생 말을 듣고는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회사에 전화하지 말라고 화를 냈지만 화제를 딴 데로 돌리진 못했다. 동생 얘기랑 아빠 반응을 보니까 아빠가 뭘 했는지 상상이 갔다. 아마 동생도 알고서 얘기한 거겠지. 안 그랬음 엄마가 슬퍼할까봐 같은 소리는 안 했겠지. 엄마도 아빠가 한 짓을 눈치채고 정색하며 그래 우리 이혼해. 그러고는 이혼 신고서에 거침없이 이름을 썼다. 처음엔 아빠가 엄마에게 이혼을 강요했는데 어느샌가 입장이 역전됐다. 엄마가 사인한 이혼 신고서를 들고 아빠는 터벅터벅 걸어나갔다. 나중에 알았는데 아빠는 전형적인 쓰레기 남편으로 무려 20살이나 젊은 여자랑 바람 피운 게 발각. 어떻게 알았냐 하면 아직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었는데 이혼을 기다리는 동안 여자가 못 참고 달려들었다. 물론 그 후 엄마와 아빠는 이혼. 나중에 들은 얘기론 아빠 계획은 할머니도 돌아가셨겠다. 얼른 이혼하고 젊은 여자랑 새로운 출발을 할 생각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들키는 바람에 형세가 역전됐고 여자 쪽이 제 발로 와준 덕분에 사실상 자수한 꼴이라 위자료도 야무지게 챙겼다. 한편 아빤 간병은 전부 엄마에게 떠넘기고 바람을 피운 거니 몇 천만 원의 위자료를 냈다고 한다.
엄마 아빠가 이혼하고 얼마 지나자 아빠가 나만 데려가고 싶다고 했다. 갈 생각은 하나도 없었지만 이유를 모르겠어서 물어보니 아빠도 불륜녀도 일하느라 집안일 사람이 없어서 날 데려가려는 거였다.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왔다. 나는 당연히 거절했다. 그러면서도 대체 얼마나 개념이 없는 건지 신기할 정도였다. 바람 피워서 이혼해놓고 어떻게 친딸이 같이 살 거라고 생각하지? 아빠도 아빠지만 그 여자도 나사가 몇 개 빠진 것 같다. 그리고 그때 동생은 초등학생 6학년이었는데 초등학생 아들한테 꼬리가 잡힐 줄은 상상도 못했는지 동생 탓을 엄청 해댔다. 아니, 다 자업자득이지. 그때 엄마의 분노는 엄청났는데 귀신 같았던 얼굴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난다. 엄마는 아빠 때문에 꽤나 고생했지만 나나 동생은 소중히 대해주셨다. 그 후로는 아빠와 소원해지고 세월이 흘렀다. 그리고 한 2년 전 동생에게 자식이 생겼을 땐 아빠가 손자가 보고 싶다고 엄마한테 편지를 보냈다. 구구절절한 내용이었다. 알고 싶지도 않은 자기 근황이랑 아직도 나랑 엄마랑 동생을 사랑한다고 쓰여 있었다. 내용을 보고 눈치챘지만 아무래도 버려졌나 보다. 어이가 없어서 나도 엄마도 동생도 무시했더니 어떻게 한 건지 애들 다니는 어린이집에 오늘은 할아버지가 갈게 전화를 했고 이상하게 생각한 선생님이 올케한테 확인 전화를 해서 한바탕 소동이 났다. 당연하다. 항상 애들 데리러 갔던 건 올케였고 애초에 애 입에서 고모나 할머니 소리는 나왔어도 한 번도 할아버지 소리는 한 적이 없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그래서 그날은 곧장 엄마가 조카를 데리러 갔고 대신 선생님이 전화를 하며 어떻게 나오나 지켜봤다. 뭐 결국 아빠는 안 왔지만 절대 올케 본인 말고 다른 사람한텐 인수인계하지 말라고 했다. 아빠가 경찰 신세를 질 날도 머지 않은 것 같다. 특히 올케 입장에선 얼굴도 본 적 없으니까 무섭기만 할 거다. 일단 동생이 옛날에 있었던 일을 얘기한 것 같으니까 당연히 인상도 나쁠 거다. 라곤 해도 언제 아빠가 조카를 데리고 튈지 몰라서 어린이집과 상담 후 바로 다른 데로 옮겼다. 엄마를 잔뜩 부려먹고 막판엔 걸레처럼 버려놓고는 혼자가 되자 외롭다고 연락을 해오고 손자를 만나려고 하다니 참 자기 멋대로다. 혹시 만나면 할머니처럼 이번엔 자기를 간병하라고 할 게 뻔히 보인다. 그런 아빠랑 피가 이어져 있는 것만 해도 싫은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혼하고 엄마 얼굴엔 웃음꽃이 피고 여유가 생긴 것 같아 무척 기쁘다. 지금은 동생 부부랑 같이 살기 위해서 2세대 주택을 짓고 있는데 같이 행복하게 사는 엄마를 보는 게 내 꿈이다. 내 이름은 김혜랑, 24살 독신. 어느 날 대학 동창인 하연이가 밥을 먹자고 했다. 하연이는 2년 전에 결혼해 지금은 전업주부다. 애는 아직 없다. 결혼식장에도 갔었는데 남편은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었고 무척 성실한 느낌이었다. 하연이는 대학 다닐 때부터 취직해서 평생 전업주부로 살 거야 라며 노래를 부르고 취주는 안 하고 결혼 상대를 찾았었다. 그런 보람이 있었는지 대학 졸업하고 다들 막 일을 시작했을 때 혼자서 결혼에 성공했다. 그 후로는 틈만 나면 오늘 내 생일이었는데 남편한테서 불가리 시계 받았어. 단톡방에 사진까지 올리길래 잘 사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하연이가 할 얘기가 있다고 해서 우리들은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다.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한 건 나. 하연이는 시간 개념이 없어서 항상 늦는다. 얘랑아, 오랜만이야. 약속 시간보다 20분이나 늦었는데 사과 안 하는 것도 예전부터 그랬다. 게다가 무게 잡은 것 치곤 의외로 밝고 기운차 보였다. 와줘서 고마워. 아, 오늘 와준 답례로 내가 전부 쏠 테니까 마음대로 시켜. 제법 통이 커졌네. 옛날엔 돈 들어갈 곳이 많았는지 남한테 얻어먹기만 했는데. 아무튼 동창한테 얻어먹는 건 좀 그래서 내 건 내가 낼 생각으로 평범한 점심 세트를 시켰다. 한편 하연이는 사양 안 해도 되는데 단품으로 비싼 메뉴를 주문하기 시작했다. 그걸 보고 내가 벙쪄 있자 하연이가 말을 꺼냈다. 그리고 난 깜짝 놀랄 얘기를 듣게 된다. 실은 엊그제 바람 피운 게 걸려서 남편이 화났어. 그날 남편이랑 말싸움도 했는데 너무 짜증나서 이혼한다고 했더니 그럼 위자료 달라고 들어서.
그렇겠지. 불륜 이혼에 위자료는 빠질 수 없지. 응, 근데 금액 듣고 놀랐어. 위자료 1억 달래. 어때? 1억? 그렇게나? 그래, 엄청 많지. 정말 여자로 태어나서 다행이야. 이때부터 하연이 얘기에 위화감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남편한테 1억 받으면 지금 남친 불륜 상대? 같이 살려고 하는데 지금 남편은 확실히 돈은 있는데 재미가 없어. 그에 비하면 지금 남친은 돈은 없지만 같이 있으면 재밌어. 그래서 본론인데 지금 남친이랑 재혼하면 또 결혼식 할 예정이니까 와줄래? 미안, 좀만 기다려봐. 이해가 안 되는데 바람 피운 건 하연이 너잖아. 맞아. 바람 피우다가 들켰어. 너가 바람 피웠으면 너가 남편한테 위자료를 주는 거야. 불륜 상대도 네 남편한테 위자료 줘야 하고 이혼하면 불륜 상관없이 생활비도 못 받아.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어? 아니 그건 내가 할 말인데? 이해가 안 되네. 여자라도 위자료 내야 하는 거야? 당연하지. 진짜 몰랐어? 그건 이상하잖아. 전업주부 하면서 돈 번 적도 없는데 어떻게 위자료를 내라는 거야? 그럼 적어도 생활비는 받을 수 있지. 남잔 일을 하니까 이혼해도 혼자서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업주부인 여자한테 알아서 하라니. 그런 건 이상해. 불공평해. 결혼식 때 평생 소중히 하겠다고 맹세했으니까 그 약속 잘 지켜야지. 그럼 주부하지 말고 너도 일하면 됐잖아. 그럼 공평하지? 게다가 애초에 바람 안 피웠으면 되는 일인데? 널 믿고 있던 사람을 배신한 거니까 위자료는 당연히 바람 피운 쪽이 내야지. 그래도 잘 생각해봐. 분명 바람 피운 나도 잘못했지만 그것도 나름 이유가 있었어. 남편 정말 재미가 없어서 그 남자랑 평생 사는 건 무리야. 결국 바람은 바람 피운 쪽보다 피게 한 쪽이 나쁘다고 생각해. 너 고등학생 때도 여럿 사귀면서 바람 피게 한 쪽이 나쁘다고 그랬었지? 하나도 안 변했네. 고딩 땐 그냥 사귀는 거니까 그걸로 그냥 끝이지만 결혼은 얘기가 다르지. 그럴 리 없어. 무슨 일이 있어도 위자료는 여자가 받게 돼 있어. 너 내가 유부녀인데도 이렇게 인기가 많아서 부러워하는 건 알겠는데 말 지어내지 마. 아무리 나라도 화낸다. 그렇게 화를 내곤 음식엔 손만 대더니 돈도 안 내고 바로 가버렸다. 이틀 뒤 남편과 얘기를 끝낸 하연이한테 전화가 왔다. 역시 위자료를 청구당했다고. 게다가 하연이는 남편이 집 사려고 모아둔 돈 8천만 원 가까이를 불륜 상대랑 다 써버려서 그 돈 플러스 위자료 2천만 원까지 모두 1억 원을 내게 되었다고 한다. 진짜 위자료 청구당했어. 얘랑아, 살려줘. 그러게 뭘 했어. 저기 진짜 도와줬으면 하는데 1억이나 되는 돈을 내가 어떻게 내? 평균 위자료 알아보니까 최대가 3천만 원이라던데 1억은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너가 불륜 상대랑 써버린 돈이 8천이었던 거고 위자료는 2천이니까 맞잖아. 8천은 공동재산에서 쓴 거니까 반은 내 거라 생각하면 4천이면 되잖아. 근데 전액 다 갚으라니. 바람 피운 쪽이 100대 빵으로 잘못했으니까 공동재산이라도 전부 갚아야지. 근데 너도 참 못됐네. 뭐? 고등학교 때부터 언젠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했지. 그럼 그때 바람 피우면 안 된다고 알려줬으면 좋았잖아. 친구니까. 몇 번이나 말했잖아. 근데 안 들었잖아. 몸을 던져서 말리는 게 친구잖아. 좋아하게 된 이상 어쩔 수 없어. 하하하. 거린 건 어디 사는 누군데. 어차피 그때 무슨 말을 했어도 너 안 들었을 거잖아. 바람은 관두는 게 좋아라든가 그런 조언 정도는 해줬으면 좋았잖아. 그랬으면 어떻게 됐는데?
바람이 위험한 건 줄 알았으면 지금 같은 일은 안 생겼어. 아니, 근데 이걸 남 탓하는 건 이상하잖아. 딱히 남 탓하는 건 아닌데? 내가 말을 안 해서 이렇게 됐단 식으로 말하고 있잖아. 진짜 미안하다고. 오늘 말하려던 건 이런 게 아니라 위자료에 대해서인데. 남친한테 내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남친도 위자료 청구당했어. 게다가 전에도 말했지만 남친 돈 없으니까. 그래서? 너 돈 많잖아. 어? 괜찮지? 안 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뭐가? 지금 나한테 뜯어내려고? 무섭네. 뜯는 게 아니야. 좀 빌리는 거지. 자리 잡히면 조금씩? 갚을 테니까. 아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왜? 왜라니? 너가 벌린 일인데 당연히 너가 수습을 해야지. 그럴 능력이 안 되면 바람은 피우지 말았어야지. 방법이 없으니까 너한테 부탁하는 거잖아. 몰라, 카드 대출이라도 받든가. 싫어. 독초고고 그런 거 무서워. 난 너가 더 무서워. 예랑아, 다음에 볼 수 있어? 예랑아, 듣고 있어? 미안, 나 못 만나. 난 아무것도 못 해줘. 남친이랑 열심히 해봐. 그리고 이제 전화하지 마. 그러고 난 하연이 번호를 차단. 하마터면 같이 지옥에 빠질 뻔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이혼이 확정됐다고 소문으로 들었다. 거액의 위자료를 지불하게 된 것과 다 써버린 8천은 예랑이와 불륜 상대가 싸우고 싸워 반띵하게 됐다고 하는데, 둘은 그 일로 서로 정이 떨어졌고 재혼은 관두고 원한만 품은 채 헤어졌다. 그리고 무일푼이던 하연이는 부모한테는 버려져서 집에 가지도 못했다. 하연이 아빠와 전 남편은 회사서 아는 사이였는데 아빠는 하연이한테 극대노. 하는 일이 없었던 하연인 결국 은행에서도 돈을 못 빌리고 카드 대출에 손을 댔다. 물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일을 아무리 해도 갚아나가질 못하고 빚쟁이한테 쫓기게 된 하연이는 친구나 지인한테 돈 빌려달라고 연락한 결과 모두한테 손절당해 고립됐다. 이제 편들어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그러곤 소식이 끊겼다. 상상하기도 무섭지만 빚 갚는다는 명목으로 팔려간 거라고 업계에선 얘기가 돈다. 결국 하연인 바람 피운 걸로 남편도 가족도 친구도 자기 자신까지도 잃어버리게 됐다. 하연이 말대로 물론 좋아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그에 걸맞는 각오와 지식이 너무 부족했다. 설날을 맞아 집에서 딸이랑 느긋하게 보내고 있는데 출근한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다. 나중에 설명할 테니까 지금 바로 우리 딸 데리고 친정으로 도망쳐. 전화를 받자마자 다짜고짜 이런 말을 하길래 영문을 몰랐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뭐 빼먹고 갔어? 됐으니까 당장 친정으로 도망가. 은서랑 같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아무튼 설명은 나중에 할 테니까 도망가라고. 그리고 1층 덧문도 전부 다 닫고 가. 아니, 여보. 횡설수설한 남편의 말에 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가 안 갔지만 너무나 다급해 보이길래 무슨 일이 생겼으리라 싶었다. 은서야, 나갈 테니까 준비해. 무슨 말이야, 엄마. 추워서 나가기 싫어. 됐으니까 빨리. 긴급 사태야. 그게 무슨 말이야. 툴툴거리는 딸을 달래며 되도록 빨리 나갈 준비를 끝내기로 마음을 먹었다. 남편이 말한 대로 덧문까지 닫고 이제 진짜 나가려고 하던 참에 다시 전화가 왔다. 지금 막 나가려는 참인데 왜? 그래, 절대 전철은 타지 마. 차 타고 가. 뭐? 차로 가는데 얼추 2시간은 걸리는데? 전철 타는 게 빠르잖아. 왜 타면 안 되는데? 아무튼 전철은 안 돼. 차가 아니면 큰일 나. 큰일 난다고. 아무튼 도망쳐. 차 타고 전속력으로. 그러고 남편은 전화를 끊었다.
대체 무슨 일인데? 어쩔 수 없이 딸을 데리고 차를 친정으로 몰았다. 그렇게 한동안 운전하고 친정에 도착하고서야 간신히 이유를 물어봤다. 그래서 대체 무슨 일이야? 갑자기 친정 가라고 하질 않나? 전철은 안 된다고 하고. 이제 설명해봐. 지금 어디야? 도착했어? 응, 방금 도착했어. 아, 다행이다. 그게 아니지. 당신 때문에 우린 아주 난리도 아니었는데. 아, 그랬지. 나도 다급해서. 미안, 실은. 남편은 한숨을 쉬며 설명을 시작했다. 남편에겐 누나가 있는데 누나 가족은 완전 사이코로 가족 전체가 지금까지 엄청 문제를 일으켜왔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억지로 돈을 쥐어주며 무마시켰다고 한다. 그러던 중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 큰 빚을 져버렸고 도망치려고 했지만 그러기엔 조카가 걸림돌이었나 보다. 그래서 시누이 가족은 비슷한 또래의 애가 있는 동생 집에 맡기면 만사 해결이야. 라는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내곤 남편한테 연락해왔다고 한다. 남편은 물론 웃기지 마. 그런 얘기 받아들일 생각 없어. 본인들 문제에 우리들까지 엮지 마. 라고 했지만 괜찮아 괜찮아. 너네 집엔 딸내미 있지? 우리 애도 마음에 들어 하더라. 라는 섬뜩한 대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농담 아니야. 우리가 그런 애를 맡아줄 리 없잖아. 우리 딸이랑은 절대 못 만나. 징징대지 마. 누님의 부탁인데 흔쾌히 받아들여.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고 착신 거부 당한 건지 전화 연결이 안 됐다고 한다. 참고로 사이코 조카는 예전에 친척들이 모였을 때 중학교 1학년이었던 우리 딸 방으로 몰래 들어갔다. 이유는 장난을 치려고. 딸은 비명을 질렀고 곧이어 우리 남편과 아주버님한테 아주 혼쭐이 났다. 그런데 시누이는 딸이나 우리한테 사과하기는커녕 자기 아들 모습만 보고 우리 애한테 무슨 짓이야? 상해죄로 고소할 거야? 라며 난리를 쳤다. 벌벌 떠는 딸의 모습을 본 남편은 빡 돌아서 해보든가. 나도 경찰 불러서 고소해 줄 테니까. 라면서 아무 말도 못하게 했다. 그 후 바로 시누이네를 시댁서 쫓아냈고 딸에겐 못 다가가게 했다. 그 일이 있고 시부모님은 시누이네와 연을 끊으셨다. 예전에 그런 일도 있었으니 남편은 시누이네를 엄청 싫어한다. 그래서 시누이한테 그런 문제 있는 애를 우리 집에 들일 것 같아? 그리곤 곧바로 나한테 전화해 도망가라고 한 거였다. 참고로 전철을 타면 안 됐던 이유는 애는 이미 출발했고 역에 도착하면 연락하라고 할 테니까 마중 잘 부탁해. 라고 했기 때문이다. 전철 타러 갔다 혹시라도 그놈이랑 만나면 아주 최악이니까 차 타고 가라고 한 거야.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끼쳤다. 그 일이 있고 몇 년이 지나 딸도 다 컸다. 그런 딸을 걔가 봤으면 어떻게 됐을지. 분명 어딜 가든 따라왔을 거다. 그렇게 안 돼서 정말 다행이었다. 그랬구나. 그래서 미안하지만 당분간 거기서 지낼 수 있어? 부모님 집이니까 전혀 문제 없어. 은서는 마침 겨울방학이고 부모님도 갑자기 손녀가 와서 기뻐하셨어. 일단 사정은 설명해 둘게. 그래, 미안해. 정말 가문의 수치야. 신경 쓰지 마. 전화를 끊고 부모님에게 갑자기 온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부모님은 어머 세상에, 우리 소중한 손녀한테 감히 그런 짓을? 혼쭐을 내줘야지. 라고 하셨다. 그래서 상황을 볼 겸 해서 며칠 집에 있겠다고 하자 부모님은 흔쾌히 허락해 주셨다. 그리고 모처럼 손녀가 왔는데 라고 하시며 은서야, 할배랑 할미랑 백화점이나 갈까? 백화점? 지금 유행하는 옷도 있을 거고 맛있는 식당도 있단다. 갈래. 엄마, 괜찮지? 그래, 잘 놀다 와. 딸을 데리고 백화점에 가주셨다.
당장 큰 불은 꺼졌다고 보고 남편 연락을 기다렸다. 그 후 사이코 조카는 역에 도착하고 우리들이 마중을 올 거라고 들었던 모양인데 아무도 안 오자 짜증을 부리며 날뛰다가 경찰한테 잡혔다고 한다. 집 주소를 조카가 몰라서 정말 다행이었다고 생각한다. 조카는 보호자 이름으로 남편 이름을 댔지만 물론 남편은 그걸 단호히 부정했다. 그리고 시누이 부부의 이름과 주소, 자초지종을 전부 경찰한테 얘기했다고 한다. 그러자 경찰은 시누이 부부 수색을 시작했고 그로부터 며칠 뒤 둘은 경찰한테 잡혔다. 아이를 유기하려 했던 걸로 간주돼 학대 혐의가 걸리게 됐다고. 그 후 조카는 시누이 부부 집으로 돌아갔고 야반도주도 실패로 끝났다. 사이코 조카가 없어진 걸 확인하고 우리들은 집으로 갔다. 딸한테는 내막을 설명하진 않았다. 미수라곤 해도 그때 일이 딸에겐 트라우마가 되어 있었다. 그 기억을 상기시키고 싶진 않았다. 부모님이 돌봐주시면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이고 선물도 사주신 덕분에 와, 재밌었다. 무척 신나 있었다. 잘 됐네. 응, 예쁜 옷도 엄청 샀고 맛있는 음식이나 디저트도 엄청 먹었어. 갑자기 가자고 했을 땐 좀 놀랐는데 따라가길 정말 잘했어. 그 후 집에 온 남편에게 자세한 얘기를 들었다. 시누이 부부는 감옥에는 안 갔다고 하는데 이번만 봐준 거고 다음은 얄짤 없다고. 그래서 조카를 두고 어디로 도망가지도 못한다. 물론 우리 가족한테 무슨 짓을 저지르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생각이다. 참, 이번에 또 큰 빚을 졌다고 한다. 원래는 벌이가 괜찮아서 꽤 큰 집에서 살았는데 재산은 한 푼도 안 남고 맨션에서 살게 됐다고 한다. 게다가 시누이는 여태 사치 부리며 돈만 쓰고 일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는 그러지 못하게 됐다. 게다가 액수가 너무 커서 알바를 몇 개나 뛰어도 완전 부족하다고. 딸의 장래를 망치려고 했던 집안이니까 솔직히 안타깝진 않다. 오히려 통쾌하다는 느낌이다. 그 뒤에도 사이코 조카가 문제를 일으켰지만 지금까지처럼 돈으로 해결할 수도 없어서 그대로 체포됐다고 한다. 이제 가족이 다 감옥에서 만날 일도 머지 않았겠지. 어느 날 평소엔 거의 싸운 적 없는 남편과 사소한 일로 다퉜다. 사건의 발달은 설날에 시댁을 갔다 오는 길에 탔던 KTX에서 일어났다. 남편이 기차에서 팔던 컵 아이스크림을 샀다. 그게 너무 꽁꽁 얼어 먹기 힘들자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아까 승무원이 딱딱하니까 좀 나중에 먹으라고 했어. 그랬더니 갑자기 그런 게 아니야. 라면서 갑자기 화를 냈다. 그런 게 아니라니. 딱딱하다는 것도 먹는 방법도 알려줬는데 왜 화내는지 이해가 안 됐다. 그러고도 남편은 계속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딱딱해서 스푼이 안 들어가자 결국에는 이걸 어떻게 먹어? 라면서 접이식 테이블에 방치했다. 그 후 녹아서 먹을만 해졌을 땐 이제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자 시끄러. 난 아까 먹고 싶었어. 애도 아니고. 그러고도 계속 저기압이었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또 당신이 대들어서 기분이 나빠. 라길래 언제까지 그럴 거야? 내일 하겐다즈 사다 줄까? 라고 하자 누가 사다 달래? 라고 했다. 당신이 계속 징징댔잖아. 난 뭐가 불만인지 이해가 안 된다. 대체 왜 이러는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날 남편은 딴 사람 같았다. 무언가에 씌인 듯한 느낌이었고 눈은 빨갛고 험악한 표정으로 날 노려보며 아무튼 여자 주제에 대들지 마. 라고 했다. 가만히 듣고 있을 수도 없어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다. 애초에 서로 대등한 관계인데 대든다니. 그게 무슨... 게다가 겨우 아이스크림 갖고 이렇게까지 심통 부리다니. 그릇이 작다고 하자 남편이 갑자기 달려들었다.
그 순간 놀라서 나도 모르게 복싱 선수처럼 주먹을 날렸다. 게다가 거기서 더 나아가 옆머리를 손등으로 쳐버렸다. 실은 학교 다닐 때 복싱을 했는데 남편의 행동에 나도 모르게 몸이 반응한 것이다. 제대로 맞았는지 남편은 그대로 쓰러졌다. 물론 그 후 진심으로 사과했지만 아마도 남편에겐 그게 몹시 굴욕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날부터 내게 한마디도 안 하고 필요한 건 테이블 위에 메모를 써 올려놓곤 했다. 그래도 매일 만드는 도시락은 꼭 챙겨가서 다 먹었고 저녁도 안 남기고 깨끗이 먹었다. 그러면서도 말도 없고 웃지도 않고 하루 종일 무표정. 게다가 쉬는 날엔 같이 있기 싫은 건지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간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돼서 남편한테 나랑 좀 얘기해 라고 했는데 무시당했다. 그래도 남편 말에 복종해서 사는 건 아닌 것 같고 애초에 먼저 날 때리려고 한 게 원인이다. 그런 걸 생각하면 내 탓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난 사과했다. 계속 그런 상황이 이어지다 나도 점점 지쳤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퇴근 후 탁자 위에 A4 사이즈 봉투를 놓고 탁자를 두드렸다. 아무 말 없이. 그런 모습에 짜증이 나면서도 안을 보라는 얘긴지 서류를 꺼내보자 연말정산 서류가 있었다. 제출 기한은 이번 달 중이었다. 이걸 쓰라는 얘기겠거니 이해했지만 아무 말도 없이 탁자만 두드린 게 정말 열받아서 뭐? 라고 묻자 또 쾅쾅 탁자를 두들기길래 그래서 뭐? 남편이 날 노려보며 가만히 있길래 이거 연말정산 서류잖아. 아내인 내 이름 쓰는 칸도 있기는 한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쓸 리가 없잖아. 라고 했다. 그러자 한 달 만에 남편이 입을 열었다. 무슨 소리야? 여태 몇 번이나 얘기하자고 해도 무시하고 한마디도 안 했잖아. 그동안 내 기분이 어땠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 이혼 생각 안 해봤을 것 같아? 그러자 남편은 이혼은 생각해 본 적 없어. 그래서 도시락도 챙겨가고 밥도 먹었잖아. 이혼할 생각이면 남잔 그런 짓 안 해. 라고 했다. 그럼 왜 말도 안 하려고 한 건데? 라고 묻자 각자 용서하는데 나름 시간이 필요해. 난 당신한테 맞았다고. 내 기분을 알겠어? 시간이 필요한 건 당연하잖아. 그런 것도 모르는 여자야? 단숨에 몰아쳐왔다.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일은 몇 번이나 제대로 사과했잖아. 게다가 애초에 당신이 날 때리려고 한 게 원인이잖아. 그런 게 열받는다고. 순순히 사과하고 말대답 안 했으면 용서해 줬을 텐데. 내가 어떻게 그래. 당신한테 감정이 있는 것처럼 나는 나대로 감정이 있다고. 당신한테 그걸 억누를 자격은 없어. 그래서 얘기하자고 하는 건데. 그러자 남편은 또 시끄러워. 계속 그렇게 나올 거면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랑 얘기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자 그제야 알겠다고 하면서 귀를 의심하게 하는 조건을 들이댔다. 알겠어. 그럼 한 대 때리게 해줘. 막지 말고. 그래야 대등한 대화가 성립하지. 뭐? 얘 진심으로 하는 얘긴가? 예전부터 조금씩 머릿속에서 이혼이라는 단어가 어른어른거렸는데 그 순간 또렷하게 떠오른 것 같다. 아무렇지도 않게 여자를 때리려고 하는, 그것도 막지도 못하게 하려는 남편을 경멸하듯 쳐다봤다. 감정이 정리된 만큼 더 냉정하게 이해를 못하겠어. 왜 맞아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도 이상하잖아. 잔말 말고 맞자고. 사과했잖아. 게다가 먼저 때리려고 해서 나도 모르게 그랬다고 얘기했잖아. 이러면 전부 내 잘못인 것 같잖아. 날 때리려고 한 당신은 잘못 없어? 당신이 그렇게 대드는 게 문제라고. 됐으니까 맞자니까. 같은 소리만 해댔다. 남편은 여자를 때려야 속이 풀리는 쓰레기였구나. 좋아, 때려봐. 좋아. 그럼 막지 마.
대신 나도 때릴 거야. 그러자 주먹을 쥔 남편 손이 멈칫하더니 삐져선 안방으로 갔다. 지가 남 때려서 다치게 하는 건 괜찮으면서 자기가 다치는 건 싫다니 내로남불이다. 다음 날 난 이혼을 결심했다. 그리고 시댁에도 연락. 저런 남편이랑은 이제 말도 안 통할 테니까.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물론 저도 잘못했다 생각하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때리려고 하는 남편과는 같이 살 자신이 없네요. 라고 했다. 시부모님은 얘기를 듣고 얼굴이 파랗게 되셨다. 그리고 난 다시 집으로 돌아와 이혼 서류에 사인해 건넸다. 사인해주세요. 그걸 본 남편은 웃기지 마. 이혼은 안 한다 했잖아. 당신이 내 말대로 때리게 해주면 이 일은 용서해 주겠다고. 용서 안 해줘도 돼. 때리지도 마. 그냥 이제 같이 못 살겠다고 하는 거야. 그러자 남편은 탁자를 쾅쾅 쳐댔다. 그러든가 말든가 난 집에서 나왔다. 그 후 변호사를 끼고 남편과의 이혼에 나섰다. 그때는 시부모님도 거들어 주셨다. 아무래도 남편한테도 날 때리려고 했던 일이나 때리게 해달라고 했는지 확인한 모양이다. 그러자 주눅들지도 않고 남편은 반항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지. 한 대 맞는 걸로 다 용서해 준다고 했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그러자 시아버지가 극대노해 남편을 때렸다고 한다. 잘도 그런 소리를 짓거리는구나. 자기 부인을 때리려고 해놓고 또 때리려고 하는 놈한테 남편 자격은 없다. 이혼 당하는 게 당연해. 그 후 남편은 그러면 나한테 위자료를 청구하겠다고 으르렁댔지만 난 정당방위였고 그동안의 언동도 문제가 돼 바로 기각됐다고 한다. 정남이가 떨어진 시부모님도 남편과 연을 끊었다고 들었는데 그런 본성을 알게 된 이상 무리도 아니지. 내 이름은 영희. 오늘은 결혼식 날. 엄청 예쁘네. 남편이 다가와 말을 건넸다. 우리들 진짜 결혼하는 거네. 행복하게 살자. 응. 내겐 좀 연상의 언니가 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언니가 계속 날 돌봐줬다. 그래서 내 웨딩드레스 차림을 누구보다 봐줬으면 했다. 그러고 보니 언니 여기 온다면서 결국 안 왔네. 괜찮아. 식장에서 기대하고 계시던데. 아, 그래? 남편 손을 잡고 기쁜 마음을 가득 안고 예식장 입구로 향했다. 그런데 문이 열린 순간 눈에 들어온 광경에 깜짝 놀랐다. 식장에는 언니는커녕 손님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친구도 회사 사람들도 친척들까지. 어떻게 된 거지? 설마 아무도 안 온 건가? 순간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며 패닉이 왔다. 영희야! 그러던 중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리니 거기엔 언니가 서 있었다. 단체 버스가 늦어진 모양이야. 뭐? 듣자 하니 하객들을 태워서 올 전세버스가 아직 안 왔다고 한다. 벌써 도착할 시간은 지났는데? 착오가 있었다는 것 같더라. 셋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담당자가 우리 쪽으로 왔다. 저기 죄송합니다. 곧 식을 올릴 예정인데 다들 안 와서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자 담당자는 전혀 미안한 기색 없이 그러네요. 버스가 좀 늦어져서. 늦어졌다니 오늘 결혼식 당일인데 대책은 있는 거죠? 원래는 친한 친구한테 웨딩 플래너를 부탁할 생각이었는데 그때 갑자기 끼어든 게 그 사람이었다. 꼭 저한테 맡겨주세요. 근사한 결혼식을 준비해 고객님을 기쁘게 하는 게 제 꿈이었어요. 반드시 성공시킬게요. 친구 말론 아직 신참으로 일을 해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친구는 좀 바쁘기도 했고 저렇게까지 열심히 한다 했으니까 그 열정을 높게 사 웨딩 준비까지 맡기게 됐다. 그런데 설마 이렇게 될 줄이야. 결혼식 계획 전부 당신이 준비한 거죠? 좀 여유 있게 짰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웃음이 나와? 이미 늦어버린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 그렇게 안 달라도 소용없는데
아까부터 파랗게 질려있는 게 좀 웃겨서. 웃기지 마. 버스 똑바로 안 구한 거야? 그만 깜빡해버려서. 근데 어제 생각나서 간신히 연락했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이제 신참 운전사밖에 없다고 하길래. 정말 큰일이네요. 그럼 당신 책임이잖아. 왜 남 탓으로 돌려? 아, 진짜 왜 이런 사람한테 맡겼지? 정말 형편없잖아.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계속 그러고 있어도 소용없다고요. 전부 자기 책임인데도 전혀 죄책감이 없는 담당자의 모습을 보니 넋이 나갈 것 같았다. 어차피 시간대로는 못할 것 같은데 피로연이나 준비하죠. 식도 안 올렸는데 필요해야는 무슨... 당신 정말 무슨 생각이야? 진짜 까다롭네. 겨우 결혼식이라고요. 결혼하고도 바로 이혼하는 사람도 많은데 평생의 추억이라고 해도 그 정도인 거죠. 그것보다 오히려 기억에 남을 결혼식이라 잘 됐다고 생각 안 해요? 결과적으론 성공인가? 미친 거 아니야? 이건 뭐야 진짜. 너무 충격을 받아 이제 말도 안 나왔고 그만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근데 그 순간 드레스 더러워지면 곤란하니까 앉지 마세요. 나중에 클리닝 맡겨야 되니까요. 혹시 더러워졌으면 클리닝비 청구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런... 당신 듣고 있자니 말을 막 하네. 애초에 당신 때문이잖아. 아까부터도 준비하는 게 변변찮아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제야 언니가 대기실로 안 왔던 이유를 알았다. 언니는 이 담당자의 조잡한 일 처리를 보고 계속 옆에 있던 거였다. 내가 웬만하면 좋은 날 망치고 싶지 않아서 나서지 않고 참았을 텐데 적당히 좀 해야지. 그때 버스가 도착한 게 보였다. 안에는 하객이 가득. 시간은 좀 지났지만 간신히 식은 올릴 수 있었다. 뭐야, 잘 도착했네. 나만 괜히 혼났잖아. 담당자는 끝까지 조잘조잘댔고 언니는 극대노에 얼굴이 빨갛게 돼 있었다. 나도 남편도 더 따지고 싶었지만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 자리에선 참았다. 그 후 간신히 마음을 진정시키고 식은 무사히 진행됐다. 그 사이에 언니가 그 담당자 상사한테 연락을 한 모양인지 피로연에서는 여러 가지를 신경 써주며 행사나 요리 등 서비스를 가능한 한 호화롭게 제공해주며 분위기를 띄우려고 해줬다. 효과가 있었는지 식은 감동적이었고 근사한 분위기로 끝났고 난 평온한 기분으로 결혼할 수 있었다. 실은 당장이라도 담당자를 조지고 싶었지만 그 사람 말곤 모두 열심히 잘해줬고 식도 잘 끝났으니까 그냥 넘어갈까 생각하고 있던 참에 신혼집에 누군가가 찾아왔다. 친구와 담당자 그리고 그 사람의 상사로 보이는 사람이 사과하러 온 거였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모두 다 미숙년자에게 일을 맡긴 저희 책임입니다. 담당자는 여전히 뻔뻔한 표정이었지만 친구가 머리를 누르며 무릎을 꿇게 했다.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분명 버스 예약은 잘못됐지만 그 외엔 아무것도 문제 없었잖아요. 고객님도 만족하셨죠? 그럼 저 사과할 필요 없잖아요. 전 납득이 안 돼요. 그러자 언니가 그랬던 것처럼 친구가 더는 못 참겠는지 담당자 멱살을 덥석 잡는가 싶더니 아무 문제도 없었다고? 너가 준비 안 한 요리도 꽃장식도 전부 내가 했어. 결과만 갖고 너가 한 척하지 마. 너 때문에 친구 결혼식 아주 망칠 뻔했어. 간신히 성공한 건 네가 똥 싼 걸 딴 사람이 치웠으니까. 사과할 필요가 없어? 그럼 지금 사과 말고 뭘 할 건데? 헛소리도 적당히 해야지. 친구의 빡돈 모습에 나도 깜짝 놀랐지만 같이 온 상사도 놀란 기색이었다. 그리고 담당자도 기세에 놀려 눈을 끔뻑이고만 있었다.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죄송합니다. 똑바로 사과해. 사과한다고요. 죄송합니다. 결국 반강제이긴 했지만 담당자한테 사과도 받았고 회사 쪽에서 흰 봉투를 받아 추가로 받은 여러 가지 서비스도 모두 무료.
주문했던 앨범도 가장 비싼 걸로 해줬고 주문 안 한 DVD까지 덤으로 받았다. 그 후 우리 결혼식과 피로연을 망칠 뻔했던 담당 웨딩 플래너는 또 같은 짓을 저질러 결국 잘렸다고 한다. 자격증은 갖고 있어서 다른 곳으로 쉽게 취직하리라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름이 이미 관련 업계 블랙리스트에 올라 어디에도 취직을 못했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사무직으로 지원한 건지 우리 회사에 있길래 놀랐다. 그래도 부서가 달라서 모르는 척하고 있었는데 그 성격이랑 일머리는 여전히 변한 게 없었는지 거래처랑 한 약속은 빼먹고 잘못해도 반성도 안 하고 끝에 가선 큰 계약의 변경사항을 말 안 하고 있다가 그게 파토나는 바람에 바로 잘렸다. 반년 뒤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우연히 봤다. 궁핍한지 머리는 부스스하고 얼굴에도 전혀 윤기가 없는 모습으로 계산대에 있었다. 언니는 작년에 이혼을 했는데 전 형부에게서 연락이 왔다. 언니한테 문자해도 전화해도 답이 없어. 걱정되네. 어디 아파? 사고 났어? 라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애초에 이혼한 이유는 이 전 형부가 무서운 엄마 상대는 전부 아내한테 떠맡기면 되지. 라며 뭐든지 언니한테 다 시켰기 때문이다. 언니와 전 형부 사이에는 아기가 없었다. 결혼하고 1년이 지나도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가벼운 마음으로 왜 안 생기는 건지 검사해봤는데 전 형부 쪽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 절대 안 생기는 건 아니지만 생기기 어렵다고 했다. 이땐 마침 무서운 시엄마로부터 아기는 아직이야? 라며 재촉당할 때이기도 했다. 거기서 그런 결과를 들은 전 형부는 잘도 엄마 앞에서 전에 병원에 갔는데 얘한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 라고 짓거렸다고 한다. 당연히 그걸 들은 무서운 시엄마는 손주가 안 생기는 건 며느리 탓이야. 라고 받아들이고 너 때문에 내가 손주를 못 보잖아. 이 쓸모없는 며느리야. 아기 못 낳는 건 여자도 아니야. 왜 너 같은 쓰레기가 태어난 거야? 라며 언니를 심하게 구박했다. 그런데도 전 형부는 언니에게 징징거리며 만약 내 탓이라고 알려지면 엄마한테 무슨 말 들을지 몰라. 부탁이야 수미야, 나 좀 지켜줘. 그리고 가능성이 0%는 아니니까 언젠간 생길 거야. 그러면 내가 엄마한테 원인이 나였다고 제대로 말할게. 라고 말했다고 한다. 언니는 원래부터 마음이 여려서 울면서 부탁하는 전 형부를 내팽개칠 수가 없었다. 나였다면 그딴 남자는 바로 차버렸을 텐데 자기 마음대로 언니를 희생시키다니 진짜 최악이다. 하지만 역시 민감한 문제이기도 했고 괜히 부부 문제에 끼어들 수도 없어서 언니가 됐다니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후로 전 형부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언니 탓으로 돌렸다. 전 형부는 대졸이긴 했지만 취직을 잘 못해서 수입도 낮았다. 그래도 언니도 같이 일하고 있었고 생활은 충분했다. 단 설날에 시댁에서 친척이 모일 때마다 전 형부는 엄마에게 오란 말을 들었다. 하지만 사촌 형제들의 수입과 비교당할까봐 가지 않았고 수미가 절대 가기 싫다고 해서 난 못 갈 것 같아. 어쩔 수가 없네. 라며 언니가 고집을 부린다는 듯이 말했다. 당연히 언니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시엄마에게 말했지만 원래도 미움받았던 언니의 말을 아, 그렇구나. 하고 시엄마가 믿어줄 리도 없었고 또 구박거리가 되기만 했다.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던 어느 날 언니는 정신적으로 한계였는지 우울증에 걸렸다. 나는 언니에게 언니, 이제 이혼해. 자기 아내를 지켜주기는커녕 방패 삼는 남편이랑 계속 같이 살 거야? 라고 말하자 언니도 이혼을 생각했고 형부에게 당신이랑 이제 이혼하고 싶어. 더는 못 버티겠어. 라고 말했지만 싫어. 네가 없어지면 난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야. 날 버리려는 거야? 라며 이혼해주지 않았다. 형부는 이혼해주지 않았고 언니의 시모는 언니가 우울증에 걸린 게
네 정신이 약해서 그래. 내가 뜯어 고쳐줄게. 라며 괴롭혔다. 물론 형부는 그런 시엄마가 무섭다며 방치했고 언니가 어떻게 되든 좋으니 일단 무서운 엄마한테서 자기를 지켜줄 존재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언니만 있으면 엄마가 자신을 괴롭히는 건 막을 수 있었으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에 친척들이 언니를 억지로 떼어나듯이 본가로 데리고 돌아와서 이혼시켰다. 언니는 본가로 돌아오고 진정이 되자 너무 참고만 있었어. 너무 시달려서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됐어. 라며 반성했다. 물론 형부는 펄쩍 뛰었다. 이혼은 인정 못한다든지 언니는 자기 거라든지 하는 말을 해댔다. 우리 집엔 언니와 나 말고도 오빠가 한 명 있었고 근처엔 사촌 오빠가 살고 있어서 전 형부가 언니를 찾아왔을 땐 같이 나서서 맞서줬다. 그리고 언니를 병원에 데려가서 진단서도 받아내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했다. 물론 위자료도 청구했다. 전 시엄마는 아기도 못 낳는 쓸모없는 인간 주제에 무슨 위자료 청구야? 주제를 알아야지. 라고 말했지만 거기서 변호사가 선뜻 그 얘기 말인데요. 수미 씨가 원인이 아닙니다. 당신 아드님이 자기 탓이라고 말을 못해서 수미 씨 탓으로 돌린 거예요. 뭐? 말도 안 돼. 사실입니다. 진실을 알고 나선 충격받았다고 한다. 전 형부는 부정했지만 진단서도 있었고 능력 있는 변호사 덕에 언니가 당분간 일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돈을 받을 수 있었다. 이혼하고 나서 언니는 전 형부 일은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 후 언니는 휴대폰을 번호째로 바꾸고 예전 폰은 아버지가 관리했다. 그러니 아무리 전 형부가 문자를 보내도 당연히 답장이 없었던 것이고 내 쪽으로 연락이 왔던 것이었다. 이혼하고 상담을 받은 언니는 점차 우울증이 나아져서 지금은 본가에서 나가 자취하고 있다. 혹시나 전 형부가 언니가 있는 곳을 알아내서 찾아가면 안 되니까 연락이 온 김에 이제 이혼했으니까 당신이랑 연락 안 하는 게 당연하죠. 라고 말했다. 그러자 전 형부는 그래도 수미는 수미잖아. 이혼해서 아내는 아니더라도 수미라면 날 무시할 리가 없어. 라고 말했다. 기분 나빠. 대체 무슨 생각으로 살면 저렇게 되는 걸까? 너니까 무시하는 거야. 말이 통하지 않는 전 형부에게 열이 받아서 이혼이 무슨 의미인진 알아요? 라고 말해도 수미가 죽은 거면 답장이 없어도 이해하겠는데 수미가 살아있는 거면 그럴 수 없지. 라고 한다. 무슨 소린 건지. 언니는 한 번 죽고 이혼하고 다시 태어났어요. 지금의 수미는 당신을 제일 싫어하는 수미예요. 당신한테 절대 답장 안 할 거라고요. 수미는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거든요. 수미 언니를 한 번 죽인 건 당신이에요. 그럼 어떻게 했어야 했는데? 라고 말해서 나도 모르게 코웃음을 쳤다. 어떻게 했어야 했냐고? 당신은 그것도 몰라? 그 무서운 엄마한테 언니를 방패 삼는 게 아니라 같이 도망치든가 오히려 언니를 지켜주면 됐었잖아. 여태까지 언니를 희생시킨 주제에 무슨 소리라는 거야? 그건 수미라면 엄마를 잘 상대해 주니까. 그 엄마 때문에 언니는 우울증에 걸렸었잖아. 언니는 두 번 다시 당신을 만나기도 싫고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댔어. 이제 다시는 연락하지 마. 이 망할 놈아.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러고 나니 더 이상 전화도 오지 않아서 이제야 알아챈 건가 생각했다. 그렇게 반년 후 언니는 상담해주시던 선생님과 사귀게 됐다. 지금껏 언니를 진료해와서인지 언니를 잘 지지해주고 있다. 한번 결혼에 실패했으니 바로 어찌저찌 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쓰레기 같은 전 형부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어서 믿음이 간다. 언니의 마음을 낫게 해준 지금 남자친구는 아빠 엄마한테도 큰 호감을 사서 종종 본가에 둘이 와서 얼굴을 비추기도 했다.
그걸 본 전영부가 본가에 쳐들어왔다고 한다. 야, 문 열어. 열란 말이야. 그 남잔 누구야? 라면서 언니는 깜짝 놀랐지만 부모님이 곧바로 경찰을 불렀기 때문에 계속 날뛰던 전영부는 경찰에게 5분 만에 붙잡혔다. 그 후에 들었는데 전영부는 나랑 연락한 후에도 본가에 언니가 와 있는지 계속 보러 왔다고 한다. 그런데 우연히 언니가 애인과 함께 들어가는 걸 보고 달려들었던 것 같다. 결국 전 형부는 이혼한 후에도 언니한테 계속 연락하고 나한테 전화한 것도 더해져서 스토커 혐의로 체포되었다. 아들이 언니를 스토킹한 게 전 시엄마에게도 알려져서 난리가 났다고 한다. 게다가 주위에도 쑥떡쑥떡 소문이 퍼졌다고 한다. 원래부터 전 시엄마는 남의 눈을 신경 쓰는 자존심 센 사람이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 같다. 전 형부가 쳐들어왔을 때 다시 언니의 상태가 불안해질까봐 걱정했지만 애인이 곁에 있어준 덕분에 지금도 언니는 밝게 웃고 있다. 부디 이번에야말로 언니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를 바란다. 내 이름은 민준. 유치원에 다니는 딸과 착하고 상냥한 아내와 셋이서 살고 있다. 어느 날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걸려왔다. 네, 여보세요. 경찰서입니다. 수미 씨 남편분 맞으신가요? 네? 경찰이요? 수미 씨가 마약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네? 나는 갑작스러운 일에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믿을 수가 없어서 집으로 달려갔는데 아내가 없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마약? 수미가? 그럴 리가. 나는 아무래도 믿기지가 않았다. 하지만 그건 분명 경찰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아내는 집에 없고 체포된 게 사실이겠지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집에 멍하니 있었다. 저녁이 되자 경찰이 집을 수사하러 왔다. 실례하겠습니다. 경찰견을 풀어도 괜찮을까요? 아, 네. 잠시 집안을 수색했지만 결국 집안에서는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경찰은 아내분은 마약 사용이 의심됩니다. 정식 감정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거의 확실합니다. 아내가 정말로 마약을요? 어떤 이유로 아내분이 마약을 소지했다는 걸 알아내서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현장을 잡아서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가택도 수사하게 됐습니다.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남기고 경찰은 돌아갔다. 대체 어쩌다 이런 일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저 평범한 가족일 뿐이었는데 갑자기 약을 하고 있었단 얘기를 들으니 내 머릿속은 패닉 상태일 뿐이었다. 나는 아내의 본가에 전화했다. 알리지 않을 수는 없다. 여보세요. 아내가 마약을 하고 있었다고 해서 체포됐습니다. 내 말을 들은 장인어른 댁은 한동안 말이 없더니 전화기 너머로 장모님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한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먼 친정댁에서 와서 내게 무릎을 꿇었다. 정말 미안하네. 아직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이혼해야겠지. 약에 손을 대다니. 양육권은 자네가 가져가 주게. 부담을 줘서 정말 면목이 없네. 그러지 마세요. 장인어른도 장모님도 괴로우실 텐데 그런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해요. 하지만 만약 스스로 약물에 손을 댄 거라면 당장 이혼하고 평생 만나지 않을 각오는 하고 있었다. 당연히 아이와도 못 만나게 해야겠지. 그러니깐 그런 게 아니라고 믿고 싶다. 어서 아내의 상황을 알고 싶었다. 그리고 다음 날 이번엔 변호사를 만났다.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아내가 자유롭게 쓰는 계좌에는 3천만 원 정도요. 생활비는 제가 확인하기로는 생활비 외에는 딱히 쓴 흔적이 없었습니다. 제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도 없었고요. 그렇다면 아내분이 직접 벌어서 비용을 마련했다는 거군요. 그 말을 듣고도 나는 예측이 가지 않았다. 설마 몸을 파는 일은 안 했을 거라고 믿고 싶다. 어느 쪽이든 출소해서도 같이 사실 생각이라면
마약은 재범률이 높으니까 각오하셔야 합니다. 이런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저라면 자녀분께 영향이 가기 전에 연을 끊을 것 같네요. 변호사님은 아주 냉정했다. 하지만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신 덕분에 생각이 정리됐다. 하지만 나도 딸도 아직 아내를 너무 사랑했다. 지금 이 상황이 그저 너무 괴로웠다. 그리고 오후에 경찰에서 전화가 왔다. 그리고 나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오늘 아침부터 아내분이 평정심을 되찾아서 조사에 응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FX 마진으로 마약을 살 돈을 벌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인을 하고 싶은데 사용 중인 은행을 전부 알려주시겠습니까?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아내가 FX 마진? 상상이 되지 않았다. 내가 알고 있는 계좌엔 그런 흔적은 전혀 없다. 확실히 아내는 경제학부 출신으로 나와 결혼하기 전에는 은행원으로 일했었다. 그래도 설마 애초에 자금은 어디서 난 거지? 숨겨둔 통장이 있을지도 모르겠던 생각에 집안을 샅샅이 뒤졌다. 그 결과 있었다. 1억 2천만 원 정도가 든 통장이 침대 및 공간에 용기에 담긴 채 숨겨져 있었다. 입금주는 FX 업자. 말한 대로였다. 나는 곧바로 경찰에 연락했다. 이 일로 근처에 소문이 퍼졌는지 밖으로 나가자 시선이 꽂히는 게 느껴졌다. 나는 직장을 휴가내고 아이는 호텔을 하시는 장인어른 댁에 맡겨놓았다. 그 후 변호사님이 아내와 면회를 하게 되었다. 어땠나요? 엄청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가족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하고요. 그리고 약물 사용 방법은 불에 쬐는 거였어요. 이건 흔히 투약하는 방법이랑 달라서 약한 정도예요. 주사나 흡입이었다면 형이 더 무거웠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내분께 FX 마진과 마약을 주선한 사람이 있어요. 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요. 하지만 얘기를 듣기로는 아마 지인이 꼬드긴 것 같아요. 나는 드디어 듣고 싶었던 정보를 들을 수 있었다. 아내가 스스로 손을 댄 게 아니었던 것이다. 그 후 경찰이 조사한 결과 모든 사실이 밝혀졌다. 사건의 흑막은 아내의 대학교 때 친구였다. 처음엔 다이어트에 좋은 약이라며 소개받아서 복용했다는 것 같다. 실제로 그걸 먹으면 배도 고프지 않고 건강해지는 느낌이 났고 눈치챘을 땐 중독 증세가 나타나고 있어서 이미 늦었었다. FX 마진도 그 친구에게 소개받았다고 한다. 원래 경제 지식이 있었던 아내라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이다. 그 대신 친구 몫의 마약을 살 돈도 부담했다고 한다.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한테 분노가 차올랐다. 아내를 감싸려는 건 아니지만 아내는 이용당한 거라고 생각한다. 마약 따위 사본 적도 없고 가격이 얼마나 하는지도 모르지만 엄청나게 고가라는 건 뉴스에서 들었다. 그러니 몇 번이고 사용하면 할수록 돈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경제 지식이 있는 아내에게 FX를 시켜서 돈을 벌게 하고 약을 가르쳐서 원하게 만든 뒤에 자기 몫까지 공짜로 얻어냈던 것이다. 마약의 유혹은 엄청나다고 들어서 담배를 끊는 일도 힘들어서 좌절하는 사람이 많은데 자기도 모르게 약을 배워버린 아내가 빠져나오지 못한 것도 어쩔 수가 없는 거다. 게다가 아내는 경찰서에서 몇 번이고 그만두려 했었다고 울면서 호소했다고 한다. 하지만 약을 끊으려고 하면 그 친구가 괜찮겠어? 남편한테 전부 다 일러 바쳐도? 그럼 남편이랑 자식이 널 어떤 눈으로 볼까? 아내가 약을 하다니 인생이 엉망이 되겠네. 라며 협박해서 그만두지도 못하게 했다고 한다. 경찰은 일하면서 몇 번이고 약을 한 사람들을 봐왔지만 이번 일은 정말 안 됐다고 말했다. 스스로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두려 해도 허락해주지 않는 것이었다. 안 그래도 마약은 재범률이 높아서 아내가 꽤 괴로웠을 거라고 했다. 그건 친구가 하는 말을 들어도 알 수 있었다. 그 친구는
하지만 걔가 약을 그만두면 대체 누가 내 약값을 벌어다 주냐고. 라고 말했다고 한다. 결국 아내의 형은 조금 가벼워졌다. 그리고 그 친구는 남에게 권유한 죄도 더해져서 꽤 무거운 판결을 받았다. 아내는 그 후 내게 이혼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울면서 고개를 숙였다. 다 나 때문에 당신과 아이 인생을 망쳐버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라며 하염없이 무릎을 꿇고 내게 사과했다. 그래서 나는 어떤 결심을 내렸다. 그 후로 5년이 지나고 나는 아직 아내와 살고 있다. 이혼도 하지 않았다. 변호사는 계속 함께 살 거라면 각오해야 할 거라 했지만 경찰은 아내분은 진심으로 후회하고 그만두고 싶어 했어요. 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아내의 마음과 경찰의 말을 믿어보자고 생각한 것이었다. 그 후 우리는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 위해 아무도 우리를 알 수 없는 곳으로 이사했다. 그리고 아내는 약을 끊기 위해 오랫동안 약물 의존증 치료를 받았고 마침내 이겨냈다. 5년 전 내가 경찰한테 들었어. 수미는 어떻게든 그만두려고 했지? 그래서 난 너를 믿어보려고. 약을 끊는다는 게 앞으로 얼마나 괴로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둘이 새로운 곳에서 힘내보자. 네가 노력하는 걸 지켜보지도 않고 이혼하지는 않을 거야. 난 널 믿어. 그렇게 말하자 아내는 소리내어 엉엉 울었다. 내 결심을 들은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눈물을 흘렸다. 나는 지금 조용한 시골에서 아내와 아이와 셋이서 살고 있다. 아내는 그 후로 자격증을 따고 컴퓨터로 일하고 있어서 시골에서도 충분히 먹고 살고 있다. 나 왔어. 여보, 어서 와요. 아빠, 어서 와. 나는 지금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